런던 시내의 열린 공간에서도 갇히거나 막힌 프레임 구성을 가져가며 불안과 긴장감을 조성하죠. 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28일 후입니다. 2000년 이후 나온 호러 영화 중 좋은 작품이 많지만 그래도 저한테 탑5를 꼽으라면 28일 후는 무조건 들어가는 작품이죠. 또 곧 같은 감독과 작가로 28년 후가 개봉하기 때문에 영화와 함께 이 리뷰를 보고 가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은 오프닝부터 좋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연구소에서 침팬지에게 전쟁, 학살, 테러 같은 폭력적인 장면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실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연구실에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몰래 잠입하게 됩니다. 이들이 침팬지를 풀어주려고 할 때 연구소의 직원이 이를 목격하고 다급하게 이를 저지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침팬지들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건데, 이 바이러스는 혈액과 타액을 통해 감염되고 감염이 된 후엔 20초 안에 폭력적인 상태로 변한다는 겁니다. 동물보호 운동가들은 이를 무시했고 훈련한 침팬지는 순식간에 인간을 공격하고 바로 여기서 분노 바이러스는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이 오프닝 시퀀스에서 주목해 봐야 할 건 바이러스의 원인을 분명히 밝힌다는 점이죠. 그러기에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연히 눈과 연결되겠죠. 킬리언 머피가 연기하는 짐이 처음 등장할 때 역시 그의 눈 클로즈업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작품의 포스터 역시 눈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 28년 후 포스터에도 눈동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아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리라 추측합니다. 또 지금 보시는 장면이 28일 후의 맨 마지막 장면인데, 사실 이 프레임 구성은 이미지로 단순화시켜 보면 눈동자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장면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인데, 많은 좀비 영화들이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 순간에 주목하죠.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고 도망치고 죽는 긴박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면, 이 작품은 그걸 건너뛰고 28일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초반은 굉장히 고요합니다. 또 짐이 이 세계의 유일한 생존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에게 감정이입하기도 훨씬 수월하죠. 그가 깨어나는 순간을 보면 앞서 말했듯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보다이기 때문에 짐의 눈 클로즈업으로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죠. 짐은 병원 침대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는데, 어떤 관객들은 굳이 왜 킬리언 머피가 누드로 등장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모습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상태 혹은 동물과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침대에 여러 의료기기에 연결된 짐의 모습은 앞서 실험실에 있던 침팬지를 떠올리게 하죠. 짐은 처음엔 누드로 등장하지만 이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면서 옷을 입죠. 그리고 다시 영화 후반에 가서 그가 분노에 잠식되고 차별 살인을 할 때가 되면 다시 옷을 벗는 구성입니다. 28일 만에 깨어난 짐은 펩시를 벌컥벌컥 마시고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 순간에 이 펩시의 맛이 느껴진다면 이미 어느 정도 짐에게 감정이입이 됐다는 증거겠죠. 그가 병원 밖으로 나서는 순간 아무도 없는 런던 시내의 적막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차들은 멈춰 놓여 있고, 광고판은 옛날 그대로지만 이제 그걸 볼 사람은 짐밖에 없습니다. 빅벤이 있는 이 장소는 런던의 랜드마크고, 그 장소에서 사람들만 사라졌을 뿐인데 완전히 낯선 곳처럼 느껴지죠. 그렇다고 이 장소가 단순히 고요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미 병원에서부터 짐을 잡는 앵글은 계속 그를 화면 안에 갇힌 것처럼 연출했죠. 이후 훨씬 넓은 공간인 런던 시내에 나와서도 갇히거나 막힌 프레임 구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 사각 앵글이라고도 하고 또 더치 앵글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수평을 깬 앵글을 부분 사용하면서 이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게 참 쓰기 어려운 앵글이고 목적에 맞지 않으면 촌스럽기도 쉬운 앵글인데, 이 영화는 그 어떤 작품보다 더치 앵글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죠. 영화 1시간
시간에선 이 순간이 오후 8시쯤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장면은 새벽 4시부터 런던 시내를 통제하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컷 한 컷이 소중한 이 샷을 XL1이라는 캐논에서 만든 그 미니 DV 테이프이 들어가는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 이번에 개봉하는 28년 후도 수십 대의 아이폰을 사용해서 촬영한 장면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작품도 이 기술적 시도로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있죠? 이 장면이 당시에 꽤 논란이 됐었는데 왜냐하면 9.11 테러가 있던 다음 해에 이 작품이 개봉했거든요. 9.11 테러 이후 실제로 이렇게 전단지를 붙여서 실종자를 찾는 과정이 있었고 이 장면은 당시 비극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큰 불행을 어떻게 영화적 소재로 사용할 수 있냐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씬은 9.11 테러 이전에 촬영됐다고 하죠. 그리고 짐은 교회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도 이미지가 정말 좋은데 신도들로 차있어야 할 교회 내부에 시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짐은 헬로우라고 외치죠. 이 헬로우는 병원에서부터 이 교회 씬까지 이 작품 속 유일한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맨 마지막 장면에서도 헬로우가 사용되죠. 후반에 더 다루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인간과 침팬지의 다른 점이 뭐야? 라는 질문에 인간은 헬로우라고 말할 수 있는 동물이야 라고 대답하는 영화 같거든요. 그렇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드디어 사제 좀비가 등장하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좀비가 아니라 이렇게 캐릭터가 명확한 좀비가 등장하면 훨씬 임팩트가 생기죠. 짐은 교회 밖으로 달아나고 이때 나타난 셀리나와 마크의 도움으로 좀비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죠. 여기서부터가 저녁씬인데 영화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폭파씬이 등장합니다. 좀비 영화에서 이 정도 규모의 폭파씬은 자주 있지만 보통 중반이나 후반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초반에 이런 대형 폭파씬을 넣었죠. 관객 입장에선 이런 기세가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뒤를 어떻게 채우려고 이러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반까지 긴장감이 촘촘한 작품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 짐은 셀리나 마크와 함께 부모님이 살던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짐은 약을 먹고 자살한 부모님의 시체와 마주하게 되고 집에서 촛불을 켠 짐의 실수로 마크는 감염되고 결국 셀리나가 그를 처단합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게 짐의 입장에선 처음으로 방금 전까지 인간이었던 심지어 자신을 구해준 마크가 죽는 모습을 지켜본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대범한 셀리나와 다르게 완전히 얼이 빠진 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후에는 짐 역시 그녀처럼 좀비 혹은 누군가를 죽이게 되죠. 사실 이 작품은 후반으로 갈수록 짐과 셀리나의 성격이 바뀌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불빛을 발견하게 되고 이들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점인데 이 불빛은 인간이 봤을 땐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하고 아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도움을 줄 혹은 연대할 누군가가 있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감염자들에겐 그저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겠죠. 이런 부분도 참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플랭크와 그의 딸 헤나를 만나게 되고 다음날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송출된 신호를 쫓아 같이 이동하게 되죠. 사실 저한테 이 작품은 로드무비로 느껴지거든요. 비록 생존을 위해 길 위에 선 거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은 훨씬 돈독해지고 무엇보다 서로를 의지해도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사라졌던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죠. 여기도 명장면인데 짐과 일행은 긴 여정 중 잠시 멈춰서 폐허가 된 수도원 유적지에서 점심을 먹죠. 바로 그때 들판 건너편에 몇 마리의 말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문명과 죽음과 공포로 가득 찬 세상에서 말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아무런 구속 없이 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있죠. 그리고 대략 10년쯤 뒤에 이 씬의 정서를 비슷하게 차용한 아주 유명한 좀비 게임이 있죠. 바로 더 라스트 오브 어스입니다. 엘리와 조엘이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 무너진 빌딩 사이에서 뜻밖의 기린떼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 게임에서도 기린이 나타났을 때 희망과 함께 인간이 아닌 생명은 좀비
바이러스와 무관하다는 걸 보여주죠. 두 장면 모두 죽음과 생존을 넘나드는 이야기 속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평온을 발견하는 순간을 만들고, 이것은 당연히 희망과 연결되죠. 그리고 이 순간에 와서야 이 작품 속 프레임은 아무 걸리는 것 없이 완전히 열린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점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촬영 장소가 영국 서리의 웨이버리 수도원 유적지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짐이 병원에서 나와 처음으로 들어간 곳 역시 종교시설이었죠. 바로 런던 라임하우스의 세인트 앤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처음으로 교회를 향했는지 궁금해지는데, 아마도 가장 안전한 장소,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을 만한 장소로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시체들이 쌓여 있었고 2층에선 감염된 사제를 만나게 되죠. 이 순간 관객은 깨닫게 되죠. 이곳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어떤 의미에선 바이러스로 문명이 붕괴된 세상에선 신마저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수도원 유적지에서 말들이 들판을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이 세상에 희망이 남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짐이 처음 깨어나는 병원도 세인트 토마스 병원이었거든요. 만약 이 작품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여정은 인간이 신에게 받은 신성을 다시 되찾아가는 순례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향하는 마지막 장소에 무엇이 있을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8일 후에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좀비가 말하는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짐 혼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한 소년 감염자가 그에게 달려들고 짐이 그 좀비를 때려 눕히고 나면 바닥에 깔린 소년 감염자가 I hate you, I hate you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이 소년이 감염된 게 분노 바이러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또 이 말은 짐이 줄곧 외치고 있는 헬로우와 반대편에 있는 말이기도 하죠. 헬로우는 인간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쓰는 말이죠. 즉 연결과 소통을 나타내는 긍정의 언어이고, 그에 반해 I hate you는 단절과 분열, 혐오의 언어인 거죠. 사실 이런 지점 때문에 저는 28일 후에 나오는 이들을 좀비보단 감염자로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제 이들은 긴 여정 끝에 군부대 앞에 도착하게 되지만 불의의 사고로 프랭크는 감염되고 군인들의 총에 사살되죠. 이제 짐과 일행은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간은 겉으로 볼 땐 식량, 전기, 무기까지 피난처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들입니다. 지휘관 헨리 웨스트 대위는 인간 사회의 재건을 이야기하지만 그 방식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폭력적이죠. 그는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셀리나와 헤나를 강제로 번식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방송의 목적도 여자들을 불러오기 위해서였다는 게 밝혀지죠. 그러니까 감염자를 피해 이 먼 곳까지 찾아왔지만 더 무섭고 끔찍한 인간 소굴로 들어간 꼴이 됐죠. 이 장소에서 눈여겨봐야 할 건 라오콘상입니다. 라오콘은 신화 속에서 트로이의 신관으로 그리스의 목마가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리려다가 신의 뜻을 거스린다는 이유로 포세이돈이 보낸 두 마리 뱀에게 두 아들과 함께 죽게 되죠. 결국 감독이 이 라오콘상을 이 자리에 배치한 건 군인들 입장에서 선물인 줄 알았던 목마가, 그러니까 헬레나와 헤나가 선물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트로이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군인처럼 그녀들과 함께 짐도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지의 함락은 인간의 욕망이 절정에 달할 때 일어납니다. 유일하게 이 계획, 그러니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삼는 계획을 반대했던 파렐 상사를 죽이고 셀리나와 한나를 겁탈할 준비를 마쳤을 때 짐은 폭주합니다. 이후 짐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비보다 더 잔인하게 군인들을 살해합니다. 짐의 이런 모습과 기지한 전령 감염자가 매치컷으로 연결될 때 또 이 모습이 오프닝 속 침팬치를 떠올리게 하면서 분노로 침팬치, 감염자, 인간이 하나의 사슬처럼 이어지면서 이 작품은 단순한 좀비 영화를 넘어서 인간 본성에 대한 물음까지 닫게 되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보다이고, 짐은 이 일을 주도했던 병사의 양쪽 눈을 뽑으면서 영화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좀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짐에 의해서 보여진다는 게 무척 상징적이죠. 셀리나는 폭주하고 있는 짐을 처음엔 감염자로 착각하지만 짐의 눈을 보고 그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헬로우로 가보겠습니다. 짐은 총에 맞았다가 셀리나의 치료로 다시 회복하고 역시나 다시 깨어날 때 짐의 눈을 클로즈업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어서 헬레나와 헤나는 긴 천을 이어붙여서 들판에 헬로우라는 글자를 만듭니다. 맨 마지막 알파벳이 O인데 이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헬, 지옥이거든요. 근데 O가 들어가면서 헬로우란 인사말이 완성되죠. 그리고 비행기가 그 천 위를 날아가고 이 작품의 마지막 대사는 이번엔 그들이 받겠지로 끝납니다. 이 마지막 대사를 쓰고 작가님이 아주 뿌듯했을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긍정을 뜻하는 동그라미 사인 같기도 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눈동자를 형태화한 것 같은 짐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가서 리뷰를 마치고 싶은데, 이 영화는 보는 것에서 시작된 감정이 감염이 되고 폭력으로 번져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문명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선 화면 속 침팬지처럼 팔다리를 묶어놓지 않아도 자극과 혐오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기에 이 영화의 통찰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개봉할 28년 후도 기술적인, 비주얼적인 기대감도 크지만 결국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부터 28일 후까지 좋은 호러 작품들은 좀비를 통해 인간과 시대를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고 또 사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잘 뽑혔길 기대해 봅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건 이게 총 3부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부 감독님만 다른 게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슈퍼땡스는 박작가방을 계속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